자,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이브 센스의 마스터피스 설계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한 청취자분께서 AI 음악 툴을 쓰시면서 이거 결과물이 다 너무 비슷하고 내 개성이 안 담기는 것 같다. 이런 고민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AI로 만들어 본 사람이면 진짜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그런 답답함이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 자료가 시작부터 되게 도발적인 단어를 딱 던지죠. 바로 딸깍이입니다. 아, 딸깍이? 네, 당신의 음악이 딸깍이인 이유라고 딱 묻는데 여기서 말하는 딸깍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그럴듯한 단어 몇 개 입력하고 생성 버튼 딸깍 누르고 제발 좋은 거 나와라 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사용자를 말하는 거죠. 이 자료는 이제 그런 운에 맡기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원하는 음악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딸깍이 정말 귀에 쏙 들어오면서도 사실 좀 찔리네요. 솔직히 저도 비슷한 경험 많거든요. 근데 이 딸깍이 수준을 넘어서 설계자가 되자 이 말이 어쩐지 좀 거창하게 들리기도 해요. 뭐랄까 아마추어한테 갑자기 프로 건축가가 되라고 하는 그런 느낌. 바로 그 지점을 딱 의식해서인지 이 자료가 아주 독특한 철학부터 제시를 합니다. 거창하게 남들보다 10배 잘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럼요. 남들보다 딱 1.5배만 앞서가자. 라고 말하거든요. 1.5배요? 아니 2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왜 하필 1.5배죠? 약간 좀 애매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여기서 이 1.5배라는 게 무슨 압도적인 격차나 타고난 재능 이런 게 아니고요. 딱 아마추어랑 프로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끗 차이. 이걸 상징하는 숫자죠. 한 끗 차이. 네.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3할 타자랑 2할 타자. 이게 안타 단 하나의 차이일 수 있는데 사실 연봉이나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는 바로 그 한 끗이 재능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이랑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10배 차이는 좀 따라잡기 막막하지만 1.5배 차이는 노력하고 또 제대로 된 방법론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런 희망이랑 현실적인 목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운 좋게 홈런 한 번 치는 거 이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안타를 쳐서 점수를 낼 수 있는 나만의 타격폼, 즉 시스템을 만들려는 그런 의미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 바로 설계자일 거고요. 정확합니다. 운이라는 변수를 진짜 최소화하고 통제 가능한 전략으로 꾸준하게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 그게 1.5배 철학의 핵심이고 설계자로 가는 첫걸음인 거죠. 딸깍이는 AI를 그냥 소원 들어주는 요술 램프처럼 생각해요. 요술 램프요? 네, 힙하고 몽환적인 음악 만들어줘. 이렇게 추상적인 소원을 빌죠. 반면에 설계자는 AI를 굉장히 숙련된 세션 연주자나 엔지니어처럼 대합니다. 연주자나 엔지니어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힙하게 연주해줘. 이럴 순 없을 텐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몽환적인 느낌이라고 추상적으로 말하는 대신에 이 프리지안 스케일을 사용하고 템포는 90bpm으로 808 베이스 드럼이랑 리버스된 피아노 샘플 중심으로 곡을 구종하고 공간감을 위해서 딜레이랑 리버브를 깊게 걸어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음악적 언어, 즉 설계도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창작의 주도권이 온전히 인간한테 넘어오는 거고요. AI는 내 비전을 실현시켜주는 강력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모든 걸 그렇게 세세하게 설계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과연 창작에 항상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술이라는 게 가끔은 의도치 않은 실수나 우연한 발견, 그 왜 행복한 실수라고 하잖아요? 네, 해피 액시던트. 네, 거기서 명작이 나오기도 하는데 모든 걸 너무 계상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런 우연의 마법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딱 그 부분을 우려하시죠. 이 자료의 설계라는 개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창의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모든 걸 공식대로 만들라는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오히려 거의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튼튼한 구조나 기반이 없이는 우연한 발견조차 의미를 갖기가 어려워요. 피카소가 어린아이처럼 자유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게 그가 이미 고전적인 대생의 대가였기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뼈대를 의도적으로 탄탄하게 설계를 해놓으면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실험하고
우연성도 탐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코드 진행이나 곡의 구조 같은 것들을 확실히 장악하고 나면 오히려 사운드 디자인이나 멜로디 변주 같은 더 창의적인 부분에서 마음껏 행복한 실수를 시도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설계는 창의성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이해했고요. 근데 막상 그 놀이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이 자료에서 구체적인 청사진 같은 것도 제시를 하나요? 물론입니다. 이 자료의 핵심이고 또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구요소 시스템입니다. 구요소 시스템? 네. 이게 바로 딸깍이의 그 막연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구체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이해하면 왜 내 음악은 어딘가 좀 비어 보이는 공산품 같은데 다른 사람 음악은 꽉 찬 작품처럼 들리는지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 드디어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는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째는 품질 보증 수표 같은 7개의 필수 레이어고요. 품질 보증 수표요? 그리고 둘째는 그 위에 찍는 아티스트의 서명 같은 2개의 확장 레이어입니다. 품질 보증 수표랑 아티스트의 서명이라니. 비유가 재밌네요. 그럼 먼저 그 7개의 필수 레이어는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이걸 건물을 짓는 과정에 비유하면 쉬워요. 1층에 장르,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지 상가를 지을지 정하는 거고요. 그 위에 2층 템포, 3층 키와 스케일, 4층 코드 진행 같은 기둥과 뼈대를 세웁니다. 아, 뼈대군요. 네. 그리고 5층 드럼, 6층 베이스와 멜로디 같은 벽이랑 내부 구조를 채워 넣고요. 마지막으로 7층 곡의 구조, 벌스나 코러스 같은 걸로 전체 설계도를 완성하는 거죠.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음악 완성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필수 레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7개의 필수 레이어가 결국 잘 만든 음악의 어떤 기술적인 기본기를 의미하는 거군요. 그럼 그 위에 얻는다는 2개의 확장 레이어, 즉 아티스트의 서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튼튼하게 잘 지어진 건물에 독특한 인테리어나 외관 디자인을 더하는 것과 같아요. 이 2개의 확장 레이어는 음악의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서 이건 내 음악이야 라고 말해주는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담는 그릇입니다. 정체성이요? 네. 예를 들면 특정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고집한다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샘플링 방식을 쓴다거나 아니면 가사를 통해 전달하는 특유의 메시지나 감성 같은 것들이죠. 이게 필수는 아니지만 당신의 음악을 다른 수많은 음악이랑 구별시켜주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론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직은 좀 막연하게 느껴지네요. 아까 그 청취자분 고민처럼 실제 창작 상황에 이 시스템을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 오는 날 밤 서울의 네온 사인 아래를 혼자 드라이브하는 느낌의 시티팝, 이걸 만들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아주 좋은 예시네요. 자, 그 감성을 구요소 시스템으로 한번 설계해보죠. 먼저 7개의 필수 레이어부터 쌓아 올리는 겁니다. 1층, 장르는 명확하죠. 시티팝을 기반으로 하되 비 오는 밤에 그 쓸쓸함을 더하기 위해서 로파이적인 질감을 좀 섞을 수 있겠네요. 아, 로파이를 섞는군요. 네. 2층, 템포는 너무 빠르면 안 되겠죠? 차분한 드라이브 느낌을 위해서 한 80에서 90 bpm 정도로 설정하고요. 네. 3층, 키와 스케일은 화려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느낌을 주는 마이너 키, 예를 들어서 F샵 마이너 같은 키를 선택할 수 있고요. 4층, 코드 진행은 시티팝 특유의 세련된 텐션 코드를 쓰되 너무 복잡하지 않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유지하고요. 네. 5층, 드럼은 린 드럼 머신 사운드처럼 80년대 느낌의 드럼에 빗소리 질감을 더한 스네어 사운드. 오, 재밌네요. 6층, 베이스와 멜로디는 그루브한 베이스 라인 위에 촉촉한 느낌의 일렉트릭 피아노 멜로디를 얹습니다. 마지막 7층 곡의 구조는 인트로, 퍼스, 코러스, 브릿지, 아우트로 같은 전형적인 팝 구조를 따르는 거죠. 여기까지가 품질 보증 수표입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꽤 근사한 시티팝이 나올 거예요. 와, 비 오는 밤의 드라이브라는 그 막연한 감정이 엄청나게 구체적인 음악적 설계도로 바뀌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티스트의 서명,
그 2개의 확장 레이어는 어떻게 더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청취자분께서 평소에 턴테이블 노이즈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의 그 히스 노이즈 같은 빈티지한 질감을 즐겨 사용하신다. 네네. 그러면 그걸 곡 전체에 옅게 쫙 깔아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확장 레이어, 사운드 디자인의 정체성이 될 수 있죠. 또 다른 확장 레이어로는 독특한 샘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 샘플이요? 네, 직접 창밖의 빗소리나 자동차 와이퍼 소리를 녹음해서 음악의 일부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곡은 그냥 잘 만든 시티팝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의 시티팝이 되는 겁니다. 아, 이제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7개의 레이어가 음악의 완성도를 보장하고 2개의 레이어가 그 위에 나만의 색깔을 입히는 거군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 내가 원할 때마다 비슷한 퀄리티와 개성을 가진 곡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우연이 아니라 실력으로요. 바로 그것이 이 시스템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반복 생산 가능한 마스터피스. 반복 생산. 네, 어쩌다 한 번 얻어 걸리는 대박이 아니라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생산하는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죠. 창작 과정에서 운이나 그날의 영감 같은 불확실한 요소의 비중을 줄이고 탄탄한 시스템과 의도로 일관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진정한 프로의 영역이니까요. 창작 파이프라인이라 창작이라는 단어랑 생산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으니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오히려 창작자에게 엄청난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이름이 마스터피스 생성 프로토콜이 아니라 마스터피스 설계 프로토콜인 겁니다. 결과물을 생성하는 건 AI의 몫이지만 그 과정 전체를 설계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이 철학이 명확하게 담겨 있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창작 시대에 딱가기로 남지 않기 위한 방법론을 다룬 바이브신스의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남들을 압도하는 10배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1.5배의 차이라는 현실적인 철학에서 시작해서 창작의 주도권을 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구체적인 첨사진으로 구요소 시스템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죠. 기술적 완성도를 보장하는 7개의 필수 레이어라는 뼈대 위에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담는 2개의 확장 레이어라는 옷을 입히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운에 의존하지 않고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프로의 궤도에 오르는 것이었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단순히 AI로 음악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생성형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활용해야 하는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AI든 글을 쓰는 AI든 본질은 같을 거예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용자는 점점 더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그럴수록 창작의 본질과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고 명확한 설계도를 가진 건축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죠. 그렇죠. AI를 내 창의성을 확장하는 파트너로 만들 거냐, 아니면 내 창의성을 잠식하는 대체제로 만들 거냐, 그 선택의 열쇠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네, AI 시대의 창작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서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는 음악의 9개 요소를 인간이 설계하고 AI가 실행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만약에 AI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7개의 필수 레이어, 그러니까 장르, 코드, 구조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되면 인간 창작자에게 남는 역할은 정말로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2개의 확장 레이어에만 집중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 기술 위에서 또 다른 차원의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더 고차원적인 설계를 고민하게 될까요?